자, 인문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굵직굵직한 것만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민법의 구조 말씀드렸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말씀드렸고요.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을 말하고 권리 변동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법률 행위가 핵심 개념이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경우를 법률 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법률 행위가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 그 다음에 종류와 관해서는 단독 행위와 계약을 구별했었고요. 법률 행위 요건을 봤지요. 요게 핵심이죠. 요건에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효력 요건이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어요. 그 효력 요건 중에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를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동기불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자꾸 한번 머릿속으로 리바이벌을 자꾸 하세요. 자꾸 하다 보면 전체로 이렇게 뼈대가, 얼개가 잡히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용어라든가 개념들이 탁탁탁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사회 질서행위,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반사회 질서행위에 관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나오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쉽게 말하면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이에요.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따로 규정을 만들어 놨나는 조금 심오해요. 이유는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자, 반사회 질서행위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반사회 질서행위라는 게 있어. 그 속에 불공정한 행위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를 말하는데 반사회 질서행위의 일종입니다. 자, 조문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민법 104조 당사자의 궁박. 궁박이 뭐냐? 경솔은 알겠어. 무경험도 알겠어. 근데 궁박이 조금 뭐지 궁박이? 네. 그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런 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쉽게 말하면 폭리 행위는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 한 푸대가 소금 2kg짜리 한 푸대가 10,000원이었어.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방류 소식이 나고 나서 소금을 쟁여놨던 소금 도매상이 느닷없이 10만 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런 걸 무효로 하는 게 불공정한 행위예요. 이런 폭리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의 당사자 급부와 반대급부. 급부는 주는 거, 반대급부는 받는 거, 주고받는 거. 이게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뭘 취해요?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걸 불공정한 행위라고 하게 되고요. 반사회 질서행위의 일종입니다. 즉 제104조라는 민법 규정은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죠. 그죠? 10,000원짜리를 1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고 10만 원짜리 받았어요. 10배나 차이 나잖아요. 두 번째가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폭리를 취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폭리를 당했잖아요. 피해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한쪽은 폭리자가 되고요. 한쪽은 피해자가 돼요. 자, 이때 이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돼요. 경솔이라는 건 성급한 걸 말하는 거고요.
무경험이란 건 세상 물정 모르는 거겠죠. 그럼 궁박은 뭐냐? 심하게 쫓기는 거예요.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합니다. 자, 어쨌든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고 폭리를 당한 자가 심하게 쫓기고 있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폭리를 한 놈이 폭리를 취한 놈이 피해자가 궁박하구나 또는 경솔하구나 또는 무경하구나 이런 걸 알아. 알면서 이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폭리의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폭리의사. 자, 우리요. 보통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일까요? 이용해 먹으려는 게 보통일까요? 궁박한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려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이용해 먹으려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보통은 도와주려는 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이놈은 달라.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이용해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요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리자에게 이런 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반사회 질서행위 일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근데 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생겨요. 먼저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법률 해석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자, 이 계약이 확정되어 있는가, 실현이 가능한가, 적법한가, 또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내용, 목적,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냐, 임대차 계약을 했냐, 증여 계약을 했냐, 또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이라면 무엇을 매매하기로 했냐, 무엇을 임대하기로 했냐, 무엇을 증여하기로 했냐라고 그 계약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내용이 도대체 뭐냐를 파악하는 것, 그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목적 요건을 판단하기 전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그게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B 토지라고 썼어요. 문제는 B 토지는 허가구역 내에 있어요. 근데 허가를 안 받은 상태야. A 토지는 허가구역이 아니야. 그러면 이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 또는 B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기 전에 각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를 먼저 밝혀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A 토지를 매매한 거로 파악이 됐다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유효 이렇게 될 것이고, B 토지를 매매한 거로 확정이 되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하려면 그중에서도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있고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결국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부르게 돼요. 특히 법률행위 해석은요. 당사자가 의도한 거와는 상관없이 계약서에 다르게 표시했을 때, 즉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은. 지금 이런 경우처럼. 당사자는 A 토지를 매매한 의사가 있었지만 계약서에는 B 토지라고 표시를 했을 때 의사에 초점을 맞추면 A 토지를 매매한 거고 표시에 초점을 맞추면 B 토지를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토지를 매매한 걸로 확정됐다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 무효다라고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특히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고요. 입문 과정에서는 원칙만 생각해 둡니다. 원칙이 민법상 대원칙이 이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시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특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해석의 대상은 의사와 표시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거고 불일치할 때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걸 대원칙으로 한다. 이걸 법률행위 해석이라 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 자연적 해석이라든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든가 규범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인 거니까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만 일단 뼈대를 잡아주세요.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겠죠. 그죠? 예외는 뭘까요? 그게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이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 표시 기준, 원칙. 자연적 해석, 의사 기준, 예외. 이렇게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효력 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질 요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의사표시 요건이었었죠.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 의사표시가 설령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만에 하나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게 되겠죠. 즉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의사표시, 법률행위 필수 요건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 정상적인 게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일치. 그리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 하자가 뭐였죠? 사기나 강박. 사기나 강박. 그게 없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나 강박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고요.
그래야 유효해요. 따라서 비정상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그죠?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거나 이게 비정상적이 되겠죠. 결국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첫째, 불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민법이 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4개를 규정해놨어요. 4개. 자, 이건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4가지를 우리 민법이 규정해 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일단 크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범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걸 말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다면 이런 걸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하고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4개를 규정해놨다. 요 4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2-3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뼈대를 잡았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효과 발생을 의도하는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다.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 요소다.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다.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는 다른 말로 효과의사라고 하고 표시는 행위로 나타난다. 결국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밑에 유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괜찮아요. 잠 안 올 때. 안 읽어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데 굳이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의사는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명시적이죠? 밥 먹을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묵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명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묵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나왔어요.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도 하죠. 2가지라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이게 불완전한 의사표시 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107조, 108조, 107조부터 110조까지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만 볼 겁니다. 먼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조금 어렵게 의사의 흥결이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의사의 흥결. 의사의 흥결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갑이 생수를 하려고 해요. 의사죠. 편의점을 갔는데 탄산수를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표시죠. 이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말해요. 갑이 을을 좋아하지만 의사예요. 싫다고 말하는 경우 표시죠. 이런 게 의사의 흥결이 됩니다. 자, 이런 의사의 흥결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 갑은 순댓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의사야. 근데 여자친구가 순댓국을 좋아해.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 좋아하지 않지만 신대극을 좋아한다고 말했어. 본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반면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답을 3번을 골랐어요. 근데 답안지에는 4번이라고 표시했어요. 3번을 표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4번에 깜빡 잘못 표시했어요. 자신의 의사 3번과 표시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마킹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랴부랴 답안지 바꿀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서.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고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알고 있는 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하고요. 모르고 있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 107조, 108조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모르고 있는 게 109조. 107조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자, 비진의 표시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 표시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 진이 아님은 다른 말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이걸 악의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다.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알았다는 걸 악의라고 하고요. 알 수 있었다는 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되었을 때는 이항 선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은 주장을 못한다. 주장.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07조입니다. 앞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무지하게 듣게 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도 무지하게 나오고요. 선이라는 말, 악이라는 말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간단히 개념을 잡으세요. 몰랐다 선의,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대항하지 못한다 이퀄 주장하지 못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간단하게 잡고 개념만 봅니다. 비진의 표시는 거짓으로 뭘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여하거나 갑이 을에게 시계를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으면서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하는 거짓 증여. 또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직서를 내요. 거짓 사직서 제출. 이런 게 비진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비진의 표시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건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으로 증여하거나 거짓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이런 걸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데요. 원칙만 기억하세요. 오늘 개념 잡고 비진의 표시는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하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내는 걸 말하는구나. 이런 걸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우에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구나.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이걸 수리하게 되면 그만둬야 되는구나. 나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어요. 그냥 내본 거예요. 이런 개소리 안 통하는구나.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구나. 물론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구나. 이걸 비진의 표시란다. 개념 잡고 넘어갑니다. 선의 악의, 자, 용어.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의가 또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눠지는데요. 무과실은 조심을 해도 모르는 거. 주의를 기울여도 모르는 거. 이게 선의 무과실이에요. 반면에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해서 모르는 게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은 선의 과실이에요. 선의 과실. 결국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선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악의, 그리고 선의가 또다시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뉘는데 선의 악의만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선의하고 악의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민법에는 누군가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만 구별하면 그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선의 과실을 악의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과실은 선이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뼈들 잡아두셔야 돼. 선이 모르는 거, 악의 아는 거. 선이 무과실, 조심해도 모르는 거. 선이 과실,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해서 모르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고 선의 악의만 구별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선의 하나, 악의 하나 이렇게 딱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그리고 조금 극히 예외적으로 이 과실이 또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 및 경과실까지 그 다음에 선의 과실 중 중과실과 악의 요거를 같이 취급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어디에서 선의 악의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가?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선의 무과실 및 경과실과 악의하고 과실 중 중과실을 묶어서 구별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등장하게 되니까 나올 때마다 그걸 좀 구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뼈대는 이렇게만 잡아두세요. 선의 악의로 나누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누고 과실이 또다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통정하위 표시인데요. 통정하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비즈니 표시예요. 대표적으로 가상매매가 있어요.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 채권자는 채무자 땅을 경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 경매가 이제 강제집행이라고. 강제집행. 그러니까 갑이 이걸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땅이 아까우니까 진짜로 팔리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짜고 가짜로 팔아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갑은 땅을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고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비즈니 표시죠. 상대방은 갑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맞장구를 쳐줬잖아요. 즉 상대방과 합의한 비즈니 표시. 이게 뭐다? 허위 표시가 됩니다. 자, 아까 비즈니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무효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갑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을이 알면서 합의까지 해줬으니까 당연히 무효로 한다. 당연히 무효로 한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즈니 표시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가장매매 같은 것들이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에 비즈니 표시했으니까 그냥 무효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자, 부당이득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무효인데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라. 근데 대표적인 부당이득은 거스름 돈 더 거스를 받는 거예요.
예컨대 택시비 4,000원이 나왔어요. 5,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1,000원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택시기사가 46,000원을 거슬러줘요. 5,000원권을 5만원권으로 착각하고 46,000원을 거슬러줘요. 그럼 나는 45,000원을 더 받으니까 부당이득이잖아요.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통은 더 받은 거 45,000원만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법은 좀 달라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라고 해서 부당이득인지를 모르고 받았던 사람과 알고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합니다. 다행히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간단히만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45,000원을 더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았어요. 집에 가서 호주머니를 확인했더니 더 받았어요. 그럴 때는 쓰고 남은 거, 그걸 현존이익이라고 해요. 그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갑이 알고 받았어요. 45,000원을 더 준다는 걸 알았어. 아싸, 더 주네. 그리고 받았어. 그럼 나중에 더 받은 거에다가 45,000원 이자를 붙이고 택시기사의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 범위라고 하게 되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예외,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자, 미성년자는 말씀드렸죠. 제한능력자라고.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준 노트북을 부모의 동의 없이 10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럼 부모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됐으니까 주고받은 거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미성년자는 받은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상대방은 노트북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 갑이 노트북을 팔아먹고 받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노래방 등 유흥비로 썼어요. 그럼 호주머니에 얼마 남았어요? 30만 원 남았죠. 그러니까 요것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원상 회복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특칙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다. 특칙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특칙을 이해하려면 원칙도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정도. 쭉쭉 넘어갑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요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더 읽지 마시고. 자, 착오가 나왔습니다.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모르는 거죠. 자, 아까 예를 들었죠. 나는 답을 3번 골랐어요. 3번에 마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4번에 마킹을 했어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 착오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돼요. 다만 중요 부분이 어떤 건지 기준은 없지요. 결국 착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 갖고 싸우겠죠. 그죠? 그럼 법원이 결론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법원은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어쨌든 착오가 있었을 때 일단은 유효하되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착오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착오한 사람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모르는 거 선의. 아는 거 악의. 선의.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과실이 또다시 경과실, 중과실. 그런데 착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 3번에 막행한 의사였으나 깜빡하고 4번에 표시한 경우,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갑이 막행할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즉 뭐예요? 선이잖아요. 그죠? 선인데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눠지게 되고 그 선의 과실 중에서 중과실일 때 취소 못하잖아요. 이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죠. 선의 무과실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구조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머리가 터지죠? 그쵸? 자, 결론.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단 중대한 과실로 착오한 경우에는 취소 못한다. 따라서 경과실로 착오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에서 동기의 착오의 개념을 또 하나. 자, 우리 동기의 불법이라는 걸 했었죠. 동기는 민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게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 두 가지인데, 동기의 불법은 말씀드렸고, 그럼 동기의 착오는 뭐냐? A 토지에 공장을 지을 의도, 이게 동기죠. 공장을 지으려고 A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그 매수 의사를 표시해요. 매수한다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갑이 A 토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의사,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했어요. 결국 A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왜 사려고 해요? 공장 지려고. 이게 동기죠. 문제가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이런 걸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자, 동기의 착오는 이렇게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해요. 단 동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게 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 자체는 일치하니까 착오가 아니야. 다만 예외적으로 착오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착오로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되고요. 동기의 착오의 개념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소급이란 건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해요. 2월 10일 취소해요. 그러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지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 걸 장래효라고 하고요.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걸 소급효라고 합니다. 소급효. 어떤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때가 그 행위를 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소급한다 또는 소급효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 차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대한 과실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뼈대를 잡아갖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선의, 악이 나누고 선의를 무과실, 과실로 나누고 과실을 또다시 경과실, 중과실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어떤 건지 개념을 보고 있으며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첫 번째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그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의사의 흠결에 비진의 표시, 거짓증여, 거짓사실출,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착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반면에 사기강박은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갑은요,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으로 A라는 물건을 달라고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요. 이런 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예요. 즉,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랑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말합니다. 갑은 원래 A 물건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속아서 협박을 당해서 아, 사야지 라고 마음 먹고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싸잡아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항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다.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이 을을 사기쳤어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을과 계약을 했죠. 부동산 사기단 이런 경우 많죠. 병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을하고 계약을 하는, 쓸모도 없는 땅을 사는, 우리 뭐 다단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갑은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즉 상대방이 을인데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한 경우, 자, 이때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을 가만히 있을까요? 을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사기쳤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이 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나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상대방이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요 경우에 하나요. 갑은 취소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을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기쳤냐? 내가 협박했냐? 이때 갑은 너 알고 있었잖냐? 이렇게 대응하라는 거죠. 결국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정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하여 A 토지, 구체적으로 갑이 안 되겠다, 가족을 살려야지, 공포심에 A 토지를 을에게 팔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팔겠다라고 매도했어요. 갑은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하지만 을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에 의사를 표시했죠.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이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일단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상대방이 사기라 강박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히 동그라미 2번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아닌 병으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을 때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력의 대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동안에 뭘 봤냐?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에 관련된 걸 본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두 개. 목적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의사표시요건,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따라서 비정상적이면 어떻게 되는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일반적 효력요건 다 봤어요. 왜 특별 효력요건 보는 거예요. 그 특별 효력요건의 첫 번째가 대리라는 제도입니다. 자, 이 대리라는 제도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